뻥이죠? 쫓아가는 것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딱딱딱 짠! 네, 신도 나를 도와주는구나 계속 얘기를 그러고서는 그 후손들을 그렇게 막 자, 그래서 이제 툴롱 전투를 뭐 본인이 다 승리로 이끈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나폴레옹이 이제 승승장구하는가 했는데 혁명 정부가 무너지고 부침을 겪고 근데 그래도 결혼은 해요. 그 와중에 2시간이나 결혼식에 늦고 결혼하고서는 뭐 한 이틀 있다 나갔다. 최악의 남편인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를 간단 말이에요. 트레일러에서는 막 피라미드 이렇게 막 포 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뻥이죠?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카이로 다 가서 맘루크들과 싸웠는데 그 정도는 뭐 이해해줘야죠. 그래서 이집트 먼저 갔다가 부대를 남겨놓고 혼자 와요. 그리고 1799년 쿠데타에 참여를 하죠. 사람들이 다 나폴레옹은 이집트에 가 있겠거니 라고 하면서 방심하고 있던 사이에 짠! 정말 부하 몇 명만 끌고 전격적으로 나타나서 쿠데타를 성공을 시키죠. 원래 이제 쿠데타를 주도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건 CAS인데 CAS는 나폴레옹이 좀 어리잖아요. 굉장히 젊으니까 애송이 자기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을 잘못 본 거였죠. 그리고 나서 황제에 오르게 되는 그 시기가 1804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에서 보면은 그 유명한 너무나 유명한 아우스트리츠 전투가 나와요. 아우스트리츠 전투는 나폴레옹의 영광의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딱딱딱 이 전투의 극적인 모든 요소가 들어간 전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부터 항상 눈엣 가시로 여겼던 게 영국이지 않습니까? 이 영국을 말려 죽이려고 정면 승부가 안 되니까 온갖 계책을 쓰는데 트라팔가 해전으로 수포로 돌아가니까 방향을 바꾸죠. 대륙봉쇄로 가야겠다. 뭐 복잡한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집권하던 시기부터 영국을 침공할 강력한 육군을 양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이른바 그랑다르메 대육군입니다. 대육군. 나폴레옹이 군사 역사에서 가져온 큰 혁신 중에 하나가 사단 군단을 아주 유기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셨겠죠? 다들? 들어는 봤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일단 감이 얼마나 크고 이런 걸 잘 오진 않아요. 네, 사단은 대략 한 5천에서 10,000명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군단은 15,000에서 30,000명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원래 육군의 기본적인 운용 단위가 연대였습니다. 부대 진격하는 식으로 했을 때 한 1,000명 정도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연대라는 편제가 발전을 해왔는데요. 연대는 약점이 있다. 연대는 각 병과 단위로 조직이 됩니다. 이 병과 간의 재병협동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모아서 대포 쏘고 그 사이에 기병이 막 휘저으면서 보병이 쫙 들어가서 이런 식의 유기적으로 하면은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모은 부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프랑스 육군은 이걸 사단이라는 편제로 유격화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 사단 편제를 아주 잘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 전쟁에서 아주 잘 써먹으니까 야 이걸 확대시켜서 군단이라는 걸 또 정교화시켜야겠다. 한 뭐 2, 3개 사단을 모으고 이 각각의 군단이 하나의 단위로서 독자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러면서도 지휘관 책임하에서 이 능동적으로 싸울 수 있고 이 위력이 딱 이 아우스트리츠 전투부터 발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나폴레옹의 전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한 군데 모여서 힘을 발휘하기 전에 빨리 이동을 해서 각계격파하는 전술을 즐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여기서도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 당시에 오스트리아군은 뒤에서 러시아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네. 당연히 러시아군은 훨씬 많은 병력을 갖고 있었지만 항상 러시아의 문제는 뭐냐면 땅이 넓다 보니까 멀어요? 소집하고 여기까지 유럽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폴레옹은 이 틈을 잘 이용한 것이죠. 거기다가 또 이제 나폴레옹이 진격하면 어디로 올까? 아마 이 남쪽에서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 슈바르츠발트 쪽을 통해서 올 거야 라고 해서 오스트리아의 마크 장군이 부대를 갖다가 좀 전진을 시킵니다. 바이에른 쪽으로. 근데 이 틈을 나폴레옹이 기가 막히게 노리게 되죠. 라인강 쪽에서 일제히 출발을 해서 이 바이에른 쪽으로 굉장한 속도로 내려옵니다. 오스트리아군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즉시 그 틈을 파고들게 되죠. 양군을 갖다가 분단을 시킨 다음에 앞에 나가 있던 이 마크 장군의 군대를 대격파해버리죠. 본인은 이걸 갖다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으로부터 배웠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러고서는 그 후손들을 그렇게 막 그렇죠. 패냐. 그러면서 프로이센을 아주 골탕을 먹이죠. 네. 그래서 울름 전투를 벌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빈까지 쫙 밀고 가죠. 그 다음에 벌어진 것이 바로 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이미 이 당시에는 나폴레옹군도 동쪽으로 너무 많이 진격을 해갖고 보급의 한계까지 온 상황이었고 또 겨울이다 보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겠는데 빨리 안 걸려 들어오네. 여기서 크게 한번 공격을 해야겠다. 승부수가 걸죠. 네. 원래는 나폴레옹군이 유리한 위치를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위치를 포기합니다. 그래요? 네. 용병의 상식은 고지대를 장악하고 내려다보면서 적을 그렇죠. 공격해야 승리한다고 했는데 나폴레옹은 이 상식을 깹니다. 내가 고지에서 일부러 물러나면은 적이 우리의 기세에 눌린 줄 알고 이 사이를 파고들 거야. 그걸 역이용하겠다. 대담한 작전을 편 겁니다. 오스트리아군과 러시아군 보기에는 나폴레옹의 우익이 지금 취약해졌다. 그쪽으로 측면 포위를 해 들어가자. 이 측면 포위와 정면 공격을 병행을 하면은 이걸 다 가둬놓을 수 있겠다. 이런 작전을 세웠는데 이게 사실 함정이었던 겁니다. 나폴레옹의 의도는 이렇게 해서 적이 우리의 우측을 노리고 왼쪽으로 파고들면은 중앙에 강력한 아군을 밀어 넣어서 그 사이를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을 하나하나 격파해 주겠다는 이 장기를 여기서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대담함에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맞아떨어져야 됐는데 일단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아군의 우측으로 파고드는 적의 강력한 병력들을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병력 갖고는 안 되니까 거의 이틀을 남겨놓고 100km 떨어진 곳에 있던 다부의 3군단을 빨리 와라. 적시에 네가 와줘야 싸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또 해요. 달려옵니다. 다부지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어요. 그리고 운명의 12월 2일에 의도대로 오스트리아군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3군단 방향을 향해서 공격을 해 들어왔는데 이때가 아침에 왔고 안개가 자욱한 상황이었죠. 이때 굉장히 나폴레옹도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조마조마했는데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아군이 적당히 공격을 파고 들어갈 시점에 딱 안개가 적당히 거치면서 이 중앙 공격이 아주 순조롭게 풀리게 됩니다. 역시 운빨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의 우익으로 파고들었던 오스트리아군이 이 강가 앞에 진지에 막혀갖고 거기서 막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다부의 군단이 잘 봉쇄하는 사이에 이 중간에 명장들이 또 등장하죠. 1군단 베르나도트, 4군단 술트 이런 부대들이 쫙 프라첸 고지를 향해서 올라오니까 이 공백으로 전선이 뚫려버리면서 이 프라첸 고지가 다시 나폴레옹의 손에 넘어갑니다. 뒤늦게 오스트리아군과 러시아군이 이걸 회복해 보려고 병력을 밀어넣어 보지만은 그래서 특히 북쪽에서는 러시아의 명장 바그라티온이 근위대와 함께 이제 맹공격을 펼쳐 보지만은 또 여기에는 장란이 버티고 있었죠. 그래서 또 격렬하게 맞아 싸우니까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습니다. 이미 정오 무렵에는 완전히 승패와 결판이 났고요. 그러면서 오스트리아군과 러시아군이 퇴각을 시작하고 네네. 이때 다시 프라첸 고지 방향으로는 퇴각을 못하니까 그 뒤에 있던 호수 방향으로 퇴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얼음 덮인 호수 쪽으로 이제 밀려가다가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너무 많은 병력들이 갑자기 몰리게 되니까 와르르 병사들이 호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서 나폴레옹이 저기다 쏴줘. 대포 좀 많이 쏴줘 해갖고 얼음장이 계속 무너지면서 거기서 많은 병사들이 익사를 했다고 하죠. 약간 뻥튀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숫자를. 맞습니다. 이게 뻥튀기한 게 사실 정설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병사가 죽은 건 아니고요. 실제로 대다수의 병력들은 바보들이 아니라서 다시 좀 돌아서 육지 쪽으로 해서 퇴각을 했는데 지금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전설의 모티브가 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다 보니까 그 장면을 쓰긴 했는데 사실 저도 트레일러 보자마자 끝나고 가는 건데 저거를 썼네? 자, 그래서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정말 이제 나폴레옹의 아주 전설적인 대승이 되었고 그런 얘기가 있긴 해요. 이 전투가 있고 나서 피츠가 열받아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할 정도로 굉장히 영국이랑 다른 이제 국가들한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그런 전투였다. 그만큼 이제 최정점에 있었던 전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그랑다르메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보면은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러시아군과 오스트리아군이 좀 후진 부대가 아니었나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아니었거든요. 오스트리아군도 굉장히 유능한 장교들이 많았고 또 전술적으로 봤어도 이 장군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걸 다 극복하고 나폴레옹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컸던 것이죠.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서 너무 대승을 해서 전투에서 날 따라올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외교라든지 그런 걸 깡그리 좀 무시하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항상 정점에 올랐을 때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 영웅의 몰락의 징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우스트리츠 전투 같은 경우는 운도 많이 있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적시에 거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까지 따라주면은 이게 운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신도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거 역시 나는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점점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네. 또 이걸 승리로 이끈 장군들도 비교적 말을 잘 듣는 편이었지만은 말 안 들어요. 이제 네, 이제 장군들도 뭐 점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당시에 조직력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에 나온 세 번째 전투, 뭐 이건 뭐 당연히 나온 전투예요. 워털루 전투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워털루 전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엘바섬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제 회심의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니 나폴레옹이 다시 살아왔다고? 이번엔 진짜 죽여주마. 이젠 진짜 끝장을 봐줘야겠네 하면서 드디어 마지막 대프랑스 동맹 7차 동맹이 결성이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군이나 오스트리아군도 이미 대군을 동원해서 밀려오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나폴레옹은 그래도 내가 살려면은 다시 한번 각계격파를 해봐야겠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군이 달려오기 전에 영국군과 프로이센군을 차례로 격파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워털루 전투. 네.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벨기에 쪽에 있던 영국군과 프로이센군을 요격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옵니다. 그거에 상대하는 영국군은 그 유명한 웰링턴.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이 나왔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끌고 온 병력은 한 12만 정도가 됐고요. 그것도 이미 병력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나폴레옹은 역시 죽지 않았습니다. 브뤼셀 남쪽에서 영국군과 프로이센군을 튕겨냅니다. 나폴레옹은 이 샤를로아 쪽에서 출발을 해갖고 리니 쪽에서 불리어의 프로이센군을 밀어냅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까트르부아 쪽에서 웰링턴의 병력 영국군도 이제 밀어내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폴레옹이 굉장히 큰 결정을 내리죠. 다시 이 영국군과 프로이센군이 합치면 안 된다. 불리어를 완전히 쫓아내야겠다. 그래서 휘하에 그루시 원수에게 3만 병력을 떼어주고 계속 불리어를 추격해서 멀리 보내버려. 그리고 내가 부르면 적시에 와서 같이 이제 웰링턴을 상대한다 라고 했는데 추격만 할 줄 아는 분. 쫓아가는 것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불리어는 와브르 쪽으로 워털루에서 별로 안 떨어진 곳 쪽으로 퇴각을 했는데 그루시는 영 딴 곳으로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웰링턴은 퇴각을 하다가 야 어디서 맞아 싸우면 좋을까 선택한 곳이 몽생장이라는 곳이었죠. 바로 이 능선에서 여기다 진을 치고 맞아 싸워야지. 그래서 이제 6월 18일 결전의 날이 밝았을 때 나폴레옹은 굉장히 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원래 나폴레옹이 이렇게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최일선은 아니어도 전장에 나와서 전장의 상황을 꿰뚫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그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나폴레옹 승리의 핵심이었는데 네. 나폴레옹이 전장에 막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이 유기적인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독하게 운이 없었던 것이 그 전날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핵심 병과가 포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포를 앞으로 전진 배치시켜야 되는데 대포가 빠져서 밤새 이동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땅이 이렇게 질어지니까. 네, 땅이 지르니까 이 전방으로 포를 배치하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진흙탕이면은 포를 쏴도 그 위력이 약합니다. 그래요? 네, 이 당시 대포가 쏘던 포탄은 쇠공이 튕기면서 주변 부대들을 휩쓸어버리는. 근데 이렇게 툭 가서 붙는구나. 네, 근데 땅이 지르니까 이게 박혀버리는 겁니다.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적시에 공격을 하지 못하고 계속 공격을 미룹니다. 그 사이에 오전이 휙 흘러가 버리고요. 이제 뭐 어느 정도 땅도 말랐겠거니 싶어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80문 정도의 포가 전진을 해서 능선 위에 포진한 영국군을 향해서 맹렬한 사격을 여기서 퍼부었는데 여전히 땅이 질어서 이 포탄이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또 웰링턴이 머리를 잘 썼습니다. 저 강력한 포병이 먼저 공격을 할 걸 알고 있었으니까 능선 뒤로 주력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네네. 약 한 반 이상의 포탄이 그 능선 앞면에 떨어졌어요. 아무 소용 없네요. 네, 그래서 영국군이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포격이 있은 다음에 드디어 데를롱의 군단이 이풍당당하게 진격을 했는데 웰링턴이 그때 숨어있던 병력들을 전진을 시켜서 이 능선으로부터 계속 집중 사격을 퍼붓게 되죠. 영국군의 그 강력한 반격에 밀려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군은 야 이제 좀 승기를 잡았나 보다 하고 기병까지 출격을 시켜서 보병 군단을 공격을 하는데요. 이때 측면에 배치되어 있던 기병으로 다시 역습을 해온 겁니다.
특히 이게 측면에서 파고 들어와갖고 정면에 보병을 상대하여 나가던 영국군 기병들이 여기서 큰 또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나폴레옹이 다시 한번 그럼 공격을 해보자. 지금 영국군의 주력이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다시 포격을 퍼붓자 해갖고 맹포격을 퍼붓습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또 몸이 아파서 다시 좀 쉬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좀 누워 있었는데 이걸 보고 있던 사람이 미셸 네였죠. 미셸 네 원수가 쫙 보고 있다가 영국군이 좀 당황을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지금이야! 그런 거예요. 드디어 승기를 잡았다. 지금이야. 돌격! 근데 이게 큰 착각이었죠. 물론 영국군이 피해를 적지 않게 입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부상병들을 뒤로 물리는 그런 조치였는데 이걸 전면 퇴각으로 착각을 하고 내가 돌격을 해버렸죠. 근데 영국군은 여기서 절대 당황하지 않고 물러나서 딱 그 사면 뒤에 방진을 쫙 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면을 딱 넘어갔을 때 기병들은 이 방진 앞에서 어마어마한 또 피해를 입죠. 여기서의 또 하나의 실책이 벌어집니다. 이 기병 돌격을 다른 부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없이 거의 단독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 포병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 방진은 기병한테는 강하지만 보병과 포병한테는 약합니다. 당연히 밀집해 그렇겠죠. 있으니까 예. 그 사이에 포 좀 쏴주면은 포병력 그냥 다 쓰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기병이 그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서 저기 방진을 형성하면은 포병들이 같이 끌고 나가서 포탄 세례를 퍼부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확 튀어나가니까 이게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병이 선형 대형을 펴면서 집중 사격을 해주면은 당연히 또 깨질 텐데 보병도 출격을 안 한 겁니다. 이 당시 물론 데를롱 군단이 앞에서 좀 큰 피해를 입긴 했지만 협조해주지 않고 또 큰 문제가 남아있던 보병의 큰 부분이 나폴레옹의 황제 근위대였습니다. 근데 근위대는 나폴레옹의 직할 명령에 의해서만 그렇죠. 나가기 때문에 역시 안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10개 연대를 그렇게 다 말아먹은 뒤에도 내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제가 더 한 번 더 밀고 나가면은 이제 확실하게 길을 꺾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때려주고 싶었을까? 그래서 나폴레옹한테 와서 막 더 투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나폴레옹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서 야,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쵸.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좀 해봐. 그렇게 근위들 내주는구나. 근위대가 아직 출격하진 않고 남아있던 10개 기병연대를 더 투입합니다. 근데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주변의 보병대와 포병대도 뒤늦게 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만 네네. 너무 늦게 전진했어요. 어, 이미 그 사이에 기병들이 다시 격퇴되면서 영국군이 기사회생을 했어요. 다시 방진 풀고 포를 앞으로 끌고 와서 보병들이 능선에 거의 도달할 때쯤에는 다시 빠바바바방. 근데 그 사이에 프로이센 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프로이센 군이 계속 좀 상황을 좀 잘 봐야 돼. 나폴레옹은 분명히 덫을 쳐놨을지 몰라. 계속 좀 보고 있다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일로 가도 되겠는데 판단이 쓰면서 오후 늦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맞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엔 병력이 적으니까 나폴레옹이 야, 이거 우리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 청년 근위대를 보냅니다. 나폴레옹의 황제 근위대가 경험치에 따라서 세 부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경험은 좀 적지만 아직 그래도 팔팔한 청년 근위대를 보내갖고 프로이센군을 견제합니다만은 워낙 수적으로 밀려갖고 그쪽에 계속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점 중과부적이 돼서 나폴레옹이 마지막 승붓을 던집니다. 프로이센군을 맞아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영국군은 우리가 계속 두들겨 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밀면은 영국군 무너질 거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노년 근위대를 영국군의 쪽으로 돌진을 시킵니다. 최후의 공격을 펴봅니다만은 웰링턴은 여전히 굴하지 않고 받아쳐냅니다. 노년 근위대가 큰 피해를 입으니까 프랑스군이 완전히 사기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구나. 우리의 최정예도 무너지는구나. 무질서한 패조로 바뀌고요. 다만 근위대는 끝까지 버티긴 합니다. 큰 피해 입는 와중에서도 기를 쓰고 버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죠. 그렇게 워털루 전투가 막을 내리고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세인 헬레나로 유배가 맞습니다. 되고. 워털루 전투는 저희가 아우스텔리츠 전투도 봤지만은 너무나 많은 게 반대로 그러니까요. 돼서 참 대조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기 뭐 운도 따라줬다면 여기는 운도 안 따라주는. 운도 안 따라주고 군단들 여러 장군들이 능동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여서 적을 딱딱 쪼개서 격파했다면은 이번에 그루시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도 멀리 왔어요? 포성이 들리는데도 휘하 장교들이 장군 저기서 지금 큰 전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빨리 황제 폐하를 구원하러 가야 됩니다 하는데도 아니다. 나는 황제 폐하께 받은 명령은 프로이센군을 추적하는 것이다. 저기 가면 안 된다. 결국에 패배를 자초하고 말죠. 말은 잘 들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시는 또 그 다음날 프로이센군을 따라잡긴 해요. 아, 그래요? 이미 프로이센군 주력은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쓸어버렸지만 좀 남아있던 병력들을 오히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자기 병력은 온전히 데리고 프랑스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왔더니